네, 황현입니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고수분들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정밀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제가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좀 계속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드디어 연말을 맞아서 2025년을 정리하면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바쁘신데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려요. 우리 일정을 잡은 지가 꽤 됐는데 네. 갑자기 또 쿠팡 청문회가 또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조금 오늘 바쁜 일정이 됐습니다. 네. 쿠팡 청문회 다녀오신데 어떠세요? 좀 반성을 하나요?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순차 통역으로 한번 큰 코 다쳐가지고 네. 이번에 동시 통역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역시나 그 지연 전술. 근데 이건 약간 문화 차이도 있는 게요. 미국의 청문회는 상원이라는 데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위원들이 이제 계속 소위원회 중심으로 질의응답하기 때문에 네네. 저 답변하는 사람도 길게 답변하는 것이 버릴 수도 있고 최대한 정치적 답변을 하면서도 계속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고 사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7분 안에 몰아넣고 답해. 아니면은 너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렇죠. 개인에게 준 시간 7분이죠. 의원분들에게. 근데 이게 질문과 답변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또 이게 통역을 거치면은 맥이 끊어지니까 통역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 없는데 사실 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속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속기록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은 동시 통역이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찌를 때는 그냥 영어로 찌른 것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소득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쿠팡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네. 원래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서의 기술적 모순은 잡았는데 제가 하는 것들이 기사화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기술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대중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니까 소리 좀 지르고 뭐 이러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 성격이 또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고 보니까 그 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국감회 이런 거 할 때 소리 지르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소리 지르는 건 이제 하실 분이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담당이 있군요. 국회에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적인 면으로 이걸 또 파고드는 역할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뭐 남들 다 하는 건 뭐 제가 해서 뭐 합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청문회 다녀오셔서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좀 들어가봤고 네. 먼저 저희 광고 좀 한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치 이슈 외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대표님이 나오셔서 그런가요?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의 특산품인 수양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쌀 이름 수양미가요, 밥을 지를 때부터 퍼지는 고소한 향이 난다고 해서 수양미라고 합니다. 윤기와 찰기 그리고 향, 삼박자를 모두 고루 갖춘 프리미엄 쌀이라고 하는데 첫 숟갈부터 밥맛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 쌀이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맞아서 선물용으로 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준석 대표님도 수양미 좀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엄청 많이 먹죠. 그래요? 화성에 있으면은. 근데 화성에서. 이게 뭐 쌀 경연대회 같은 데 가면은 꼭 1등 하고 하는 쌀이에요. 그 정도예요? 예, 이게 품종이 뭐 골든 퀸인가 그런 건데 이게 해보면 약간 반찹쌀 비슷합니다. 그 약간 진밥 느낌이군요. 반찹쌀 약간 흥미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찰기가 좋은. 향이 그리 좋고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화성 사람들도 비싸서 잘 못 먹는 거죠. 비싼 쌀이에요? 좀 가져가야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경연대 가면 1등이에요 딱. 그래요? 그런 쌀이라 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저희 화성 쪽에서 쌀이 나온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화성이 동쪽은 이제 동탄 이런 데 도시인데 네. 서쪽 가면은 뭐 육해공 다 있습니다. 공은 없나? 그런데 육해 다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바다도 있고 또 농지도 굉장히 넓어요. 간척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도 있겠죠. 뭐 닭 뭐 이런 거. 닭 이런 걸 닭의 공이니까. 그러니까 예. 되게 그래서 이거 맛있는 쌀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 좀 화성쌀, 수양미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단 내일인가요? 오늘 가시나요? 오늘 한라산 등반하시잖아요. 오늘 저희 청문회 좀 하다가 예. 저희 한라산 가기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예, 제주도 이제 한라산 등반이 1월 1일 날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12월 30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등반을 해야겠죠. 천하람 의원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천하람 의원이 예. 많은 걸 귀찮아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좋아지셨겠죠, 동시에. 많은 걸 귀찮아하는데 네. 등산은 이제 또 남들 다 하니까 또 해야 되는 분이라 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다 갑니까? 당직자들? 지도부들은 가고요. 근데 지도부는 이게 다 입산 가고. 인원 통제가 있어가지고 15명 정도 저희가 입산 허가를 받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연초에 1000명까지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15명 정도 저희가 신청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한라산 가봤어요. 그럼 첫 도전인가요? 그렇죠. 좀 두렵지 않으세요? 거기 눈도 많을 텐데. 이게 어릴 때 상계동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등산만 해가지고 거기 불암산.
불암산 그쪽인가요? 수락산. 수락산. 네, 이게 상계동에서요. 상계 1동에서 상계 3동 넘어가려면은 네. 가장 빠른 길이 산 넘어가는 길이에요. 뭐야 무슨 60년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 예. 그렇군요. 자신 있다 이거. 산이야 열심히 다니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개혁신당이 이제 세석을 네. 가지고 있고, 뭐 대선까지 출마를 하셨고, 뭐 8%대 지지를 받으셨지만 좀 오랫동안 좀 뭐랄까요, 개혁신당이 더 확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요. 전환점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제 대선 치르면서 개혁신당 인지도가 충분히 높아졌고, 그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 침체기인 상황에서 예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었을 때도 그때 자유한국당도 뭐 10%대에서 20%대 지지율, 바른정당은 뭐 6%, 7% 이런 지지율 이렇게 맞아요. 고착화됐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름 없음 관망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또 지방선거 때 저희가 또 장이 서면 또 열심히 또 이 장사를 해야죠. 그럼 내년에는 좀 핵심으로 좀 두고 있는 건 지방선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AI가 사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많은 가능성을 이제 열어주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많은 가능성 열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AI 쪽은 자신 있습니까, 개혁신당이? 요즘 이제 그 제가 컴퓨터가 이제 제가 한 데스크탑 돌리는 게 3-4대가 있거든요. 네네. 다 지금 3대 다 프로그래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엄청나게 개발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고 계시요 엄청 개발 많이 하고 제가 요즘 거의 하루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을 프로그래밍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정치 쪽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까? 선거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 선거 때 쓸 수 있는 툴.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드리겠다. 재밌겠네요. 재미는 있죠.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결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혼자 무슨 그 괴짜 박사처럼 앉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프로그램 팔 것도 아니고. 이건 팔 수도 없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정치 쪽으로 선거 관련해서 AI 돌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면 뭐 드루킹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이런 거 분석하고 개별 후보자들이 저희 개혁신당 후보 나오면은 다 선거 초짜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좋게 말하면 신인, 나쁘게 말하면 표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거를 어떻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콜센터를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앱이나 이런 거로 해서 가이딩을 해서 오늘은 일정 어떤 거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메시지 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것들. 아니 근데 그런 거로 거의 기본적으로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축적을 많이 좀 해놓은 상태입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건 국힘에 많을 텐데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거기는 근데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고요. 유의미한 데이터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고요. 예. 제가 그걸 데이터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 당에서 조직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쯤 바로 잘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또 지방선거에서 AI로 활용한 지방선거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목표는 두 자릿수대 지지율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 기초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특히 많은 사람 당선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9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 계획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익숙한 선택은 익숙한 결과를 낳습니다. 또는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9호 삼아가지고 이번엔 좀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기초의원 몇 석? 기초의원이 이제 그 3인 선거구 3명이 나오는 곳이 3명의 당선자를 내는 곳이 한 수백 군데 돼요. 그런 데서 많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거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10군데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당이 의석 규모를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일 거예요.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소 2-3석 정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2-3석 정도. 왜냐하면 이게 광역단체장 선거도 저희가 좋은 후보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특히 이제 선거가 좁기 때문에 전력 투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이나 뭐 이런 선거는 아무래도 좀 개혁신당의 능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어느 정도의 연대가 있어야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부분 많아요. 그런데 뭐 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동탄 모델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보고 근데 있지만은 그건 이준석이니까 가능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겠죠. 네. 그런데 뭐 보입니까? 좀 어때요? 개혁신당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개인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은
뭐 또 해보면 되죠. 해보면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좀 기대 많이 해보겠고. 자, 먼저 통일교 특검 얘기부터 좀 차례차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검에 또 다녀오셨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일찍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또 신천지 안 넣으면은 뭐 안 하겠다. 약간 좀 자리 깔고 앉아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안 받는 거로 욕 먹을 거냐, 받고 그 지연전투하는 거 욕 먹을 거냐, 둘 중에 후자가 낫다고 생각한 거죠. 아, 뒤로 욕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욕 먹는 방식을 그냥 선택한 거지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 일단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까? 없죠. 사실 지금 신천지가 왜 나와요? 지금 보면은 신천지에 뭐 있었으면은 벌써 그 김건희 특검에 다 수사했겠죠.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너희들도 털자. 나도 한번 뭐 털 테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그리고 한데. 신천지 의혹이라는 게 글쎄요. 저는 이제 신천지 의혹이라는 거 예전에 그 이만희 그 총재라는 분이 네. 뭐 무슨 시겠더라고 대통령식이나 이런 거 차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했던 적도 있고 몇 번이나 회자가 되면서 그때 수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뭐 이번에 또 뭐 새로운 제보나 이런 게 있으면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고 하는지부터 우선 민주당은 좀 얘기해야 될 거다. 보통 특검이라는 거는 기존의 수사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걸 새로운 수사기관에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기존에 그럼 신천지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동 대표가 오늘 본회의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네. 본회의 가셔야 되는데 이번 야당안 통과되지 않으면 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제가 한 하자 것 그럴 같아요.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또 지금 뭐 거의 뭐 배수진을 친 듯한 느낌이 비장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필리버스터하면서 약간의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24시간 때문에 필리버스터. 그래서 아마 지금 뭔가 강경투쟁 모드로 뭔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만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단순 돌파구 역할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다 할 게 아니라 특검은 정말 대국민 여론전을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단식이라는 게 좀 들어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메시지 못 내거든요. 네. 메시지 낼 힘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전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메시지를 먼저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특검을 해야 되는지를 대국민 메시지 홍보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국민적 여론은 올라왔는데 특검을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야당 지도자가 단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삭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꼭지 따라 들어가는 거지. 보통 초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메시지전이 안 됩니다. 요새 뭐 이슈가 좀 민주당 쪽에서 많이 터져서 그런지 오히려 통일교 특검 자체 이슈는 좀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저희가 막 그 몽둥이 들고 계속 빨리 특검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부 싸움에는 서로 칼 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그 내부 안에서 또 얘기가 시끄러워져서. 그런데 어제 당장 MBC에서 그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그 당시 공천위 간사가 서로 이제 얘기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그게 좀 커 보이죠. 저거는 빨리 구속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다. 예, 그것이 돈을 준 사람이든 아니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람이든 저건 증거 인멸하기 전에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제부터 카운팅해서 며칠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원내대표는 이제 자리를 내려놓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사를 받아야 되면 어디 뭐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김병기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나는 듣고 돈 돌려주라고 했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 돈을 보관했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랑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 이분들이 이제 주요 수사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또 뒤에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눌까 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의 한 칼이 있습니까? 이거는 굳이 사고 치고 있는데 여기 껴들어가지고 더 큰 사고를 쳐서 가져올 리는 없는 게 여기 지금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의 어떤 성추행이나 아니면 이런 성비위 같은 것들도 예전에 막 터지고 해가지고 문제된 적도 있고 돈 관련 문제도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무덤덤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어떤 그런 형사적인 이슈에 얽혀 있으면서 대통령 되시면서 저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많이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저 정도는 그냥 뭐 수사받다 좀 잘못되면 다 공작이라 그러고 이건 다 표적 수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걸 믿고 아니 우리 대통령이 뭐 본인은 그렇게 논란을 딛고 저렇게 된 분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좀 이런 생각이라면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여당이.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란을 한 정당이 뭐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해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저기 계신 분께서 저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뭐 날라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그런데 하고요. 이해운 의원을 어제 이제 그 임명하면서 네. 사실 이해운 의원도 뭐 원래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이지만은 최근에 참 안타까운 행보들이 많았거든요. 뭐 계엄 옹호 비슷한 것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냥 탄핵 반대죠. 탄핵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면접을 준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흔히 말하는 사과 또는 입장 전환하고 나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임명하고 나가지고 이제 입장해라. 입장 얘기해라. 답해라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됐죠. 뭐 약간 부가 서비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저런 흔히 말하는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반성이나 아니면 사과 이런 거 없이도 그러면은 장관 자리도 되네? 이건 되게 상징적인 움직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맨날 내란 얘기하지만은 사실 내란은 종식된 지 오래고 예, 그냥 약간 구호가치만 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특검 얘기로 좀 돌아와서 네. 좀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네. 만약에 오늘 장동혁 대표 말대로 본회의에서 야당안 통과되지 않으면 좀 네. 극단의 뭐 특단의 조치 이야기를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뭐 예를 들어 뭐 단식이라든가 예. 뭐 삭발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동조하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 단식 할 수도 있겠죠. 삭발은요? 삭발도 할 수 있겠죠. 뭐 못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아니 파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아까운데. 그 의도야 뭐 항상 네. 그거야 의도에 따라서 의도가 뭐 순수하면 당연히 그건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동조할 수 있다. 예.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계란을 삶으려 그러면은 네. 그 물에다 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이제 계란이 삶아지는 거지. 불에다 넣으면 구운 계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지금 던져버리고 나가지고 이거 계란 다 그냥 타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맛있는 계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천천히. 온도를 조금씩 올릴 것이냐. 저는 그게 아마 정치의 묘인데 장동혁 대표도 뭐 정치를 안 해본 분은 아니니까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랑 좀 대화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대화는 잘 맞거나 좀 그렇습니까? 뭐 사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아예 만나죠. 대표된 뒤로는요. 아. 옛날에는 이제 뭐 의원할 때 한두 차례 뭐 그냥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네네네. 예.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들어보니 어떻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양동현 대표 이제 용꿈 꾸는 것 같다. 예. 그 용꿈이 머리에 들어찬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예. 용꿈의 말로 별로 안 좋습니까? 평소와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예. 행태가 달라지는 많이 거예요. 달라집니다.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용꿈이라는 게 뭐 그 약간 자기 예언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용꿈 들어서면서 가장 이제 좀 정치적으로 망가지신 분이 황교안 대표였거든요. 근데 용꿈 꾸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가 황교안이다까지 외치시면서 그럼 황교안 대표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똑같이 본인이 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갔던 길을 지금 같이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보여진다라고 거의 생각하시는 똑같이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그래서 하고 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같은 선택을 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황교안 대표가 같은 선택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지금 분위기는 약간 좀 그래 보이게 되면 너 좀 이렇게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차리면서 나머지 이제 액션맨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원희룡 장관도 껴 있었고 네. 뭐 유승민 의원도 껴 있었고 뭐 다 있는데 내가 유일신이고 나머지는 대권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다 하고 대신 책임을 내가 다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대패 이후에 그냥 다 책임지고 물러나게 된 건데 네. 한마디로 지금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이 판에서 주도해서 지선을 이끌고 나서 내가 유일한 장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책임도 온팡지게 다 뒤집어 쓴다는 거. 따도 내가 땄다는 거, 이뤄도 내가 다 잃는 거. 예. 너무 도박 같다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현재 그렇죠. 분위기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원래 정치는 좀 뒤를 이제 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조언을 한번 해주겠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에서 제일 빡세게 나눠가지고 크게 먹은 사람 이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나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호남 기반의 정치인으로서는 항상 대선에 가서 미끄러지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청도를 끌어다니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 안 된다. DJP 연합 때 그 말씀하신 DJP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 크게 JP한테 내각의 절반을 주겠다. 그걸 당신 총리해라. 음. 그래가지고 그 당시 JP는 혼자 나왔으면은 몇 프로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 DJP로 집권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DJ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되려 그러면요. DJ 입장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내각을 반을 줘도 대통령이 내가 되면은 내가 다 이끌 수 있다. 실제 그 자신감 때문에 그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에겐 그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 당 안에서 지금 이제 아웅당하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당밖에 이준석이라든지 뭐 얘기를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결국 안고 같이 가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신감입니다, 정치는. 그 자신감이 아직 없어서 그렇다고 네, 보십니까? 네가 와봤자 아니면 네가 뭘 해봤자 내가 이 판의 대장이야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건데 누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먹힐 것이다. 본진이 털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약간. 그런 자신감은 어떻게 이준석 대표는 갖고 계십니까? 내가 국힘 들어가서 여기를 다. 근데 전 별로 연대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장동혁 대표 관점에서 생각이지. 네. 저는 뭐 그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저 상황에서 같이 불구덩이에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까 이해운 장관을 뭐 지명을 했고, 뭐 장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명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지금 많이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라는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뭐 보수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그 중도를 다 뺏겨가는 분위기 속에서 운동장을 되게 좀 잘 못 쓰고 좀 쫓겨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거를 이겨내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동혁 대표의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끌어안을 때는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 진짜 뭐 최고 전략가다라고 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김종인 위원 배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비유할 때는 옛날에 우리 세대는 보면은 애국조회 월요일마다 가면 구령대 앞에 쫙 서가지고 전교생 도열해가지고 그렇죠. 애국조회 하던 거 생각해 보면은 애국조회 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교장 선생님 올라오기 전에 전체 차렷 한 다음에 너 기준 한 다음에 좌우로 정렬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잘 잡아야지만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기준을 엉뚱한 데 잡아놓으면은 옆에 밀려가지고 운동장 바퀴 밀려나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뭐냐면 기준 잡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확하게 찝어내는군요. 딱 기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오른쪽으로 정렬하면은 보수가 55%의 지형을 먹는다. 그 정도의 기준을 잡아요. 정책적으로. 때때에 따라 가지고 이때는 뭐 연금을 늘린다 했다가 여기서 기초연금 도입한다 했다가 뭐 여기는 어떻게 한다 했다 복지 정책을 요만큼 썼다가 그거는 이념적 당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거 지휘관으로서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세태에서는 여기가 기준점이다. 그게 선거를 맡은 사람의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기준 잡는 거예요. 좀 가운데로 오고 있군요. 기준점이. 이미 지난 대선 때 이미 그걸 했었고 여기 55% 지점을 여기 잡고 있으면은 여기 좌우로 정렬하면 무조건 이긴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기준을 엉뚱한 데서 운동장 끝에 잡아놓은 거예요. 오른쪽 끝에 잡고 있군요. 거기서 좌우로 정렬하니까 지금 막 난리도 아닌 거죠. 지금 보면은. 개혁신당의 기준점은 어디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이제 그 경향신문에 났는데 예, 그 언론에서 표결 기준을 분석해 보니까 개혁신당이 딱 가운데에서 오른쪽 약간 가 있는 거라고. 가운데서 오른쪽. 예. 중도 보수의 자리군요. 근데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딱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어디가 있고 요즘은 왼쪽이 이겨요. 가운데 서 있어도. 가운데 서 있어도. 그만큼 왼쪽의 수가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이 가운데라 그래도 왼쪽이 이길 텐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선거 전략가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왼쪽으로 클리크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도 아니고 그냥 확 오른쪽으로 빼놓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그 이준석 대표도 약간 좀 왼쪽으로 가셔야겠네요. 기준점 잡으시려면.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지금 정치적 무관심층을 어떻게 편입시키냐의 문제라 가지고 저희는 이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포섭의 단계로 정치적 무관심층을 그 단계로 가야 돼요. 거기 또 주제가 또 다르군요. 이준석 대표 막연히 주제는. 왼쪽 간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이게 좌우로 이분됐을 때 그런 거지 가운데를 넓혀나가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역시 이준석 대표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뭐 이런 또 이준석 대표만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한차 빠져서 들었네요. 다시 좀 특검으로 올까요? 특검으로 다시 와서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갔다 오셨잖아요. 예. 특검 조사. 예.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도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특검에 그냥 설명해드리자면 김건희 특검 처음 생겼을 때 저희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관련해서 논의한 거를 이렇게 좀 다 보내달라. 혹시 녹취 파일이라는 게 있으면이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압수수색도 한번. 그 압수수색 전에 그러니까 네. 공문이 먼저 와가지고 저희가 파일을 제가 한 6, 7개 줬을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여섯 개 있고 김건희 여사랑 한두 개 정도. 근데 그거에 공천 논의를 한 것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다 보내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받아보고 이제 특검에서 이건 뭐 수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니까 맞겠죠. 특검에 봤을 때 뭐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아 예. 보내준 거 말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얘가 뭐 숨기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입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수하려면 압수수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데 저한테 원래 고발장 들어온 게 한 4개 있었나 봐요. 4가지가 혐의가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다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다 참고인인데 얘를 압수수색 왜 해?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피의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한 게 그게 구성했던 게 그 업무방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업무방해했다. 그 업무방해 혐의 하나가 이제 피의자로 되면서 저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데 난감한 거죠. 저기도 이제 왔는데 진짜 없네. 더 이상 뭐가 없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환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건데 막판에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또 욕먹고 할 테니까 안 부르면 욕먹을까봐. 안 부르면 또 민주당에서 뭘 할지 모르고 할 테니까 그랬던 거로 좀 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뭐 그 조사받으면 무조건 구속된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사받고 나와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나를 피의자로 구속한 건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조사받으면서요.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천 개입 혐의를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압수수색 영장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피의자를 구성한 걸로 보이는데, 예, 뭐 그거야 뭐 진실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은 그래서 뭐 저는 덕분에 노트북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건 못 써요. 제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지금 새로 제가 노트북 6년째 쓰고 있는 노트북인데. 그거 한번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못 써요? 아니 압수수색 한동안에 한달 갖고 와 있으니까 그동안 쓸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쓸 노트북이 없어서. 갑자기 제가 핸드폰 약정도 안 끝난 핸드폰 한 대 새로 뽑고 노트북도 하나 새로 뽑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공폰을 2개 갖고 있습니다 지금. 2대 돌리면 되죠 뭐. 아니 뭐 제가 무슨 뭐 투폰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공폰을 지금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래도 한동안 오래 갖고 있으면 진짜 하나 사야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특검 덕분에 제가 한 300만 원 정도의 재산 손실을. 그러네요. 노트북 사고 핸드폰. 아니 뭐 노트북이 없어진 거에 손실은 아니지만은 구매하지 않아도 될 거를 300만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압수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뭐 김건희 특검 마무리되면서 별 얘기는 없었어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 언급 아예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기우제 지내면서 이준석이 뭐 구속되는 이준석이 뭐 공천 개입한 것 때문에 문제될 거니 했는데 정작 어제 특검 만료되면서 강선우 의원 의혹만 터져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지금 이제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공천 파동은 그쪽이네요. 그렇죠. 저기야말로 돈 받고 공천했다 그러면 저거야말로 공천 개입이고. 만약 확실히 된다면. 좀 구속감이죠. 1억이면은. 그렇죠. 그 사태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저거는 아까 뭐 잠깐 뭐 조사를 바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지금 뭐 압수수색 안 하고 이렇게 그 구속 안 시키는 1분 1초가 다 증거인멸할 시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개혁신당 전당대회 한 다음 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압수수색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분들한테는 상당한 여유를 주어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군요. 말 다 맞추고 나오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특검의 성과 뭐 있다고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뭐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소도 못하고 이제 끝났지만은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 조사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가 좀 잘 되려면은 이 민주당에서 계속하는 거 뭐 의혹 조금 내놓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유튜브에 나발 불어가지고 문제 있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미 구속됐다, 구속될 만큼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퍼뜨리고 사람 이미지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이런 식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 패턴이 상습화되니까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셔야 될 게 지금 아마 그 창원지법에 그 처음에 작년 11월인가부터 시작된 명태균 씨 재판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재판 지금 이제 많이 까먹으셨겠지만은 원래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이 뭐 명태균 씨한테 뭐 돈을 줬다. 그게 대가성이다. 뭐 공천에 대한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건데 강혜경이란 분이 이제 내부 고발자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강혜경 씨가 이번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특검에 제보하고 이렇게 고발 들어간 게 전부 다 강혜경 씨가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무슨 뭐 여론조사를 뭐 받았니 뭔지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특검에서 지금 그걸 아무것도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많은 사람들한테 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만한 것들이었는지, 강혜경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아마 이번에 창원지법 재판 결과 나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재판이요. 만약에 처음에 알려졌던 것처럼 누가 돈을 주고 돈 먹고 만약 거기 이런 거였으면요. 저게 1년 넘게 갈 재판이 아니에요. 원래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밖에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닌 것 자체가 구속기간 끝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간단한 재판이 오래가는 이유는 아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결론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럼 뭐 죄가 없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추측인데 이렇게 보시죠. 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플러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에 나온 증언 때문에 특검이 시작된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네네네. 자, 그러면은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가장 곤란한 것이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 전에 김건희 특검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과 반대 결론이 나오면 걔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선 지금까지는 결론 내기 어려웠죠. 근데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김건희 특검 종료 시점 직후에 판결 내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저는 그게 가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명태균 씨 이야기나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 명태균 씨가 겨누는 그 총구의 방향이 좀 오세훈 시장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약간 좀 무딘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 칼이 무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 뭐 명태균 씨가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금전 거래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저한테도 뭐 할 말이 있겠죠. 아니면 저한테 수사할 만한 게 있겠죠.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는 뭐 돈 한 푼 주고받는 거 없고 일적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명태균 씨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정치 뭐 그냥 뭐 조언해주고 그리고 메신저로 이렇게 여러 역할 맡기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이제 저한테는 뭐 혐의점을 걸 만한 게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냥 만난 걸 인정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진짜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윤석열 쪽에 연락 올 때 다 그분한테 연락 왔는데 제가 뭐 모른다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모른다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아예 부정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 씨 의혹 나올 때부터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뭐 공표 비공표가 있으면은 공표는 오히려 돈을 주면 안 되는 거고 비공표는 돈을 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네. 근데 대부분 그냥 뭐 명태균 씨 약간 오물 취급했잖아요. 약간 아유 약간 지지 약간 불가촉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뭐 사기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몰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란 분이 뭐 저도 저분을 제가 소울메이트도 아니고 저분이 저 안 보인 자리에서 뭐 했는지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저분을 보증 설 건 아니겠지만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저와의 관계 속은 뭐 문제 없었다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됐을 텐데 하도 언론에서 무슨 막 이렇게 막 처음에 막 뭐 무속인처럼 보도하기도 했고 맞아요. 엄청난 일처럼 보도를 했죠. 처음에는 막 이분이 뭐 해가지고 엄청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하고 이래놓으니까 여기 엮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가촉으로 이제 됐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요, 명태균 씨가 그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에서 그 여기저기 사람 말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들 뭐 전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런저런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보통 브로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에선 브로커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인데 한국에서 이제 브로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니까 이 명태균 씨도 이 말 들으면 이제 열받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서는 그럼 원래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사람 브로커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커는 중간에 이제 사실상 중개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하던 사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안 좋게 쓰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치권 안에 많이 계십니까? 그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분이 꽤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포섭해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수완이 좋은 거죠. 브로커로서의 능력이 굉장하네요. 수완이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해야 되고, 다만 이분이 어디 가서 돈을 받았는지 어디 가서 뭐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가장 그건 좀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저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게 판이 좀 이상하다 느꼈던 게요. 강혜경 씨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명태균이라는 분이 준석이가 이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어떤 사람 자기가 명태균이 전화하는 걸 봤는데 이준석한테 반말하고 천만의 말씀. 저한테 단 한 번도 반말한 적도 없고, 그 옛날에 이 특검에 조사하기 전에 예전에 참고인으로 제가 검사에 갔을 때도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거 들려준 적도 있어요. 예, 명태균이 저한테 어떻게 반말을 써요. 예, 명태균이 저한테 언제 반말 썼어요. 그러니까 저 강혜경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전원이거든요. 누가 그랬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녹취를 명태균 저한테 깍듯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웃긴 거죠. 자, 그럼 마지막 3대 특검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중화특검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긴 하겠죠, 당연히. 민주당이 한다면. 못하겠지만은 네. 언어 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은 이게 포괄적 그리고 제네럴 이런 건데 특검은 특별한이에요. 예, 종합적으로 특별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의미군요. 종합 특검 할 거면 차라리 검찰청을 새로 차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 특검은 진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다. 예. 앞뒤가 안 맞는. 예.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면서 부실한 이런 같은 맛있는 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종합 특검은 진짜 예. 어디나 있는 특별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잠깐 이야기가 나왔긴 했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대통령실 자체에서는 메시지는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뭔가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보이긴 하잖아요. 보이죠.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럼 가운데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는 보이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안 좋은 목소리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도 이제 강경파들이 당원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 서서 남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해운 의원이 방송에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에 대한 상처 주는 발언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이 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계엄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빨리 석방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황상.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보통 거국 내각 또는 다른 당이나 다른 진영의 정치인을 내각에 불러들이는 행위는 나중에 구성에 몰렸을 때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면 내가 좀 거국 내각 한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이재명 국무총리 앉힌다든가 반대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다. 자신감의 발로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배짱 플레이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강경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아니 근데 배짱 부릴 상황이 맞아요? 지금 상황이? 본인 입장에서는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배짱 부려도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통 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운 후보자가 들으면 굉장히 서럽겠지만은 이러다 욕먹어서 만약에 낙마하는 사태가 생긴다 그래도 나는 통 큰 이미지 다 가져간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 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해운 지명 논란에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또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기 싫다는 거겠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경제부처나 아니면 이런 곳에 의사결정권자들 중에 경직된 경제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정책 말아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망하진 않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환율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 내년에 지금도 이제 부동산 신고가가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경제인데 내년 경제가
약간 좀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죠. 책임질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율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여기서 환율 문제에서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브랜드가 돈 풀기인데 이거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또 돈 안 풀면은 결국에는 인플레 때문에 망한다. 자,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코로나 돈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코로나 돈 많이 뿌려가지고 물가 오르고 막 부동산 오르고 이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돈 푸는 거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억납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민주당에서 그냥 욕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지만은 사실은 주문이 들어갔다 봐요. 홍남기 씨가 그걸 막아야 된다. 총대 메고 예. 긴축 재정 긴축을 해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그때 그래서 기억나는 게 무슨 자기들끼리 막 조어도 해가지고 막 민주당이 엄청 조롱했거든요. 홍남기가 뭐 때문에 예산을 남기나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기억나요. 놀리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아마 주문이 들어갔던 지금 아마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한테도 긴축으로. 긴축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뭐 결혼식 가는데 왜 안 갔냐 모르니까 안 갔죠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네네. 예산에서 사실 줄이려 그러면은 쪽지 예산이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치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자꾸 SOC 예산 부탁하고 이런 거를 의원들이 하는 걸 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 이해운을 모르는데 또는 이해운이라는 사람이랑 적대적 관계인데 내가 가서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좀 더 달라 이런 부탁인데. 가가지고 뭐 그리고 저랑 이제 술이라도 이렇게 한번 왕창 마시면서 논의해봅시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결국에 돈줄을 막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의외로 저는 이게 그래서 이 함의를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하고 이런 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게 시그널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운 체제 하에서는 만약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면은 긴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꽤 높다. 긴축을 시도할 것이다. 네. 돈줄을 좀 묶겠다. 그리고 나중에 홍남기 네. 욕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 이해운 때문에 그렇다라고 둘러댈 가능성이 높다. 책임지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거고. 뭐 이해운 장관이 뒤통수 만나기보다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일 줄. 그렇군요. 네. 그 역할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되겠군요. 예. 근데 경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좀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환율이 1,430원 정도 오늘 30원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400 막 60원, 70원, 막 1,500원대까지 내려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개입을 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국민연금이 들어온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격하게 하루에 20원 빠지고 막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원래 환율이랑은 구두 개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구두 개입이 효과가 없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이번엔 좀 많이 내렸는데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전에 관세 협상하면서 투자 약속한 것 때문에 네. 미국이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기업들이 국내로 환전 안 해오는 건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해놓은 정책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기엔 자기 모순이잖아요. 네. 기업에다 그래가지고 제발 환전해라고 해서 얘기해도 안 듣는 게 아니 당신이 여기 미국에 갔다가 수백억 투자하면서요. 그럼 어차피 우리 이거 환전해가지고 뭐 수백억 달러를 다시 이렇게 원화로 바꾼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투자로 또 바꿔야 된다. 그럼 우리는 손해만 보고 환율은 손해죠. 또 제자리가 될 거다. 그 말이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 때문에 기업들이 환전 못하는 상황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개인이 서학개미 투자한다고 뭐 몇백억 불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수출 금액이 환전 안 되는 거 이게 훨씬 규모가 크죠. 근데 왜 한국은행장이나 이런 분들은 서학개미의 탓을 돌리고 무슨 쿨한 척하려고 미국 주식한다고 우리 생각할까요? 각하께서 통상 협상을 잘하신 것으로 지금 그 빵빠레를 올려놨는데 네. 우리 각하께서 하신 통상 협상의 결과로 기업이 환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환율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자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장의 연임을 위해서 오히려 그냥 나라에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겁니까?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막 트럼프에다 막 들이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젊은 세대 중에서 한껏 이제 이창용 그 총재를 뭐 이렇게 경제 원리 원칙 주자로 띄워놓은 그런 상황도 몇 달 전에 있었지만은 네. 어차피 교수 출신이시고 그 안에서 본인이 정치를 하실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강단 있는 모습보다는
적당히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권과 예. 적당히 그냥 예. 갈 길을 같이 가는 그렇죠. 모습이라고 그렇죠. 봐야겠군요. 예,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학개미 이야기하고 뭐 쿨한 그렇죠. 척 뭐 이런 것도 해석해야 되겠군요. 서학개미는 뜬금포인 게 너무 뜬금포였어요. 예. 예. 저 서학개미로서 좀 약간 예. 저도 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학개미는 또 나중에 은근히 또 환전을 합니다. 또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는 그쵸. 원만큼 또 환전합니다. 많이. 그분은 오히려 외화를 벌어오시는 그러니까요. 그걸 또 원하는 이번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이 뭐 투자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꽤 땄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외환 맞아요. 보유를 늘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환전을 하면 도움 됩니다. 그건. 그렇죠. 다른 방향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에 대해서 네. 뭐 뉴노멀이다 표현하면서 이제 이 시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 시기가 새롭게 열린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뭐 민주당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여러분의 국민소득을 10%씩 깎았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십시오.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잠깐만 개입만 해도 네. 환율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 보면 네. 이건 아닌 거라고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2008년도 7년도 이렇게 가면 MB를 민주당이 제일 심하게 그 욕한 논리가 강만수 그 당시 강만수 장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가지고 수출 산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밀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MB는 신자유주의자고 무슨 MB는 뭐 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신자유주의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거기도 그렇고 MB를 그렇게 욕해놓고 지금 고환율을 유지하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죠. 모순이다. 예. 그 당시 MB 때 글로벌 경제 위기였고 그랜데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가지고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그때 욕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뉴노멀 받아들여라? 그건 내로남불이죠. 그거는. 예. 내로남불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 때문에 서민들은 엄청 힘듭니다. 이제 그렇죠. 예. 지금 뭐 기름값도 당장 뭐 이제 1,700원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기름값도 그렇지만 뭐 식료품값 이런 것도 계속 오를 거고요. 저 원자재 값이 오르면은 네. 우리가 내년에는 짜장면 값을 10,000원대를 만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짜장면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제 보면은 보통 그거 할 때까지 하다가 네. 우리가 사실 삼겹살이 210g에 시작해가지고 180g까지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삼겹살이 대부분이 수입산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1인분 120g 진짜 이미 그렇게 한 데도 있죠. 120g.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나라에서 손을 대서 떨어졌는데 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환율 조작국 괜찮은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 갑자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금리가 그러니까 설명은 잘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니들한테 투자하느라 그런 거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조작국 되면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조작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쫄아 있는 상황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경제 얘기가 나와서 경제 얘기를 한번 갔다가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채팅창도 너무 많고 예. 오늘 동접자가 저희 기록 찍었습니다. 예. 3,000명을 예, 넘는 예. 거 처음 봤거든요. 예, 이 예. 숫자를 저희 한 2,900명까지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3,100명 이상 예. 갖고 채팅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준석 대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할 얘기 좀 물어볼 게 너무 예.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원해 주신 분도 오늘 폭발했습니다. 어이고.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후원도 많이 하시고 쌀도 많이 사가십시오. 저거 진짜 좋은 쌀인데 진짜. 그러니까 이 쌀도 저는 저거 좀 10kg씩 못 사요. 저는 저거 많이- 예. 화성시 행사 가면은 요렇게 조그만한 그 햇반 사이즈로 생쌀을 주거든요. 그래요? 그거 모아가지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뭐가 경품용 쌀 같은 거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거 모아가지고 드세요? 아니 수양미는 진짜 되게 비싸서? 맛있어가지고. 예. 네. 믿을게요. 진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대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또 본회의를 가셔야 돼가지고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재명 정부 얘기 좀 못다한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지금 보수 진영 인사 이해운 지금 뭐 기획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을 이제 예정하고 있고 다음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국무총리 이야기 나오고 뭐 유승민 국무총리 그렇죠. 뭐 거절했었는데 뭐 우리는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다른 쪽도 뭐 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사나 아니면 보수 쪽에 손을 뻗치는 행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제 쪽에 있는 불안감들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다. 네, 실제로 지금 상당히 지금 이 환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맞아요. 이게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개입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근본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미국에 몇백억 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몇천억 불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환 트레이더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요거로 며칠 정도 한지 보자. 근데 환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며칠이면 풀리겠지 이렇게 하고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된다. 특히 지금 연말 연시라 가지고 각국에서 장이 안 열리고 또 이런 상황이 트레이더들이 출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환율의 변동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 인사 계속 나올 수 있고 이름이 나오는 건 약간 관심을 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제 조경태 의원은 해수부 장관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그게 나왔다고 나왔죠. 하는데 네.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카드일 거고요. 해수부는 그런데 부산에 이제 넣으면서 부산 출신 정치인들 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뭐 투입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수 인사 투입이라고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누구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름 대면 그분이 되게 싫어하겠지만은 그런 분들 좀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기 위한 그렇죠.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저는. 뭐 임기 말에 네. 뭐 국정 전환용으로 네. 뭐 제안이 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네. 계엄 상황에서도 자기 이득 차리려고 무슨 제안을 하고 이랬던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섭정 같은 거 해보려고 했던 황당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국민들 눈에는 딱 보면은 수준 낮아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짜 좋아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공짜라고 생각하는군요. 아니 선출직 자리가 가진 권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그 선출직도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짜로 그렇게 낼름 하려고 했다. 그것도 역시 선출직이 아닌 총리와 함께. 그러면 그거는 공짜 좋아하는 거죠. 공짜 좋아하는 것이다. 네. 예. 공짜에 편승할 생각 없다. 공짜로 뭘 탈 생각은 없군요. 그렇죠. 저희가 자력으로 얻어내야죠. 네. 이런 네. 그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맞아요. 못 먹어도 공짜로 고라는 게 이것이- 예. 저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벌 때는 많이 보고 날아갈 때 많이 날아가고. 그렇군요. 투자 요즘도 하세요? 못합니다 요즘. 요즘 바빠서 네. 못 하시는군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뭐 정크 본드 이런 거는 모으면은 또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시드머니의 차이죠. 뭐. 그러니까 모으면 돼요. 모으면은 이런 시도들을 모으면은 결국에는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가 아무래도 좀 예. 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마지막에는 예. 지금 한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예, 예.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정도의 환율과 지금 전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본업이 저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신고가 계속 터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러다가 내년 설 지나고 나서는 지금 이 환율에 이 분위기에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 전에 큰 요동이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방법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정권에서. 환율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네. 환율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우리 국내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이 가격 자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한 그렇죠.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비싸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홍콩이나 아니면은 해외 뉴욕이나 이런 데 부동산에 비해서 뭐 일부 지역은 뭐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싸다고 인식할 만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환율이 이렇게 뛰게 되면은 충분히 이게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들한테는 의외로 대출 규제라는 게 안 먹히잖아요. 해외에서 해외사에 해외 자본을 가지고 해외 자본을 오는 갖고 거군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그럼 와가지고 뭘 살려 하겠어요? 당연히 거래 비용이 뭐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거기도 똘똘한 하나를 찾아다닐 것이고 네. 그럼 수요가 집중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틀을 깨는 시도를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풀어줘가지고 임대 공급 늘리고 이렇게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거에 이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다고 내뺐지만요.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리츠나 이런 것들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의 모델이 나와야 될 거라 보거든요. 네. 지금은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들 좀 똘똘한 채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거에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뛰는 곳은 엄청 뛸 거다. 엄청 뛸 것이다. 네. 서울의 일부 지역. 그렇죠. 네. 네. 뭐 강남, 서초, 그렇죠. 마용성. 뭐 그리고 저 뭐 서울 숲에 가만 있는 높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가격 신고가 찍으면서 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뭐 평당 2억 원 기본적으로 넘고 그렇죠. 있고 평당 3억 찍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수동에 높은 것들은 더 한 것도 있죠. 네네. 네. 어떻게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될 거다. 저는 지금 우리가 원래 지방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도 1가구 2주택 기준을 3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다가 이제 조금 늘려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자체를 전면 철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방 부동산의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뭐 가액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에 있는 거기도 높은 거 그런 거 빼고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열어줘가지고 지방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하면서 서울에 있는 압력을 빼줘야 된다. 그게 가장 큰 걸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카드 그 이후에 좀 만질 것 같은데 이후겠죠.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만들다가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박살은 나죠. 네. 그리고 보유세라는 게 이제 도입이 많이 되려 그러면 거래세를 거의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식으로 간다 해도 그렇죠. 거래세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거래세에다가 여러 가지 부속되는 이제 취득록세도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럴 용기가 있으면 저는 보유세 건드려도 된다 봅니다. 근데 그럴 용기는 또 없을 겁니다. 뭐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든가 이럴 용기는 없다. 예, 보유세만 살짝 올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사라진 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그러면은 의외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게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는 순간 매도 우위로 전환될 거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전체가 매도 우위로 전환될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빨리 그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리를 테니까요. 해야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처방일 것 같은데 이념적인 선택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부동산 소득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불로소득으로 치환해서 공격해 왔으니까. 이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저는 하지 근데 않겠다. 오히려 그게 빨리 좀 시장가에 빨리 연동될 수 있도록 거래 비용 또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털어야 되는군요. 매도 우위로 한번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털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매도 해야 우위로 간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방 부동산의 취득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준다. 장려하고 세금도 할인해주고. 그렇죠.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을 벗어나게 되면은 저는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시간이 부족해서 예, 예.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 얘기 좀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예. 아쉽네요. 또 본회의 가져야 되니까. 어떠세요? 지금 청와대 분들이 지방선거 대거 출마할 것으로 좀 예상이 예. 되어지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뭐 대통령 선거 밀어주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얼마 전에 개항 가가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 갔다 예. 오셨잖아요. 예. 갑자기 개항을 가셨더라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대통령은 그 관저 옆에 있는 교회 다니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가 민주당 내에서는 내분을 낳을 겁니다. 지금 화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 계열의 인사가 뭐 시장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장 나오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청래 대표 쪽으로 붙어요. 이 보면은 A가 있으면 A-가 있는 건데 저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행동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 쪽에 없던 세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이르다. 예. 근데 결국엔 또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선거 오면 가까워질수록.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의 도장론이라는 게 왜 났습니까? 대통령이 과도하게 당에 개입한다 아니면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도장론이야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당정 관계가. 그렇군요. 예. 그래도 안 그래도 6.3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은 서울시장 아니면 부산시장이잖아요. 네. 서울, 부산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부산이나 서울은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사실 보수 정이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분이 뭐 지금 거의 멱살 잡고 억지로 끌어올리는 영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원호 구청장이 결국에는 그 어릴 때 그 폭력 사건이 이제 재조명되면서 한번 또 이렇게 나왔지만은 네. 지금까지 구청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안 받던 상황에 선거 치른 거랑 더 높은 데에서 이제 더 넓은 데서 선거 치르는 건 다르거든요. 네. 검증 국면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의 검증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해명하는 거 보면은 이분 보니까 해명이 위험하구나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5.18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팼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5.18에 이견이 있으면 사람 팹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하게 뭐냐면 음주운전을 왜 했어요? 그럼 뭐 훌륭한 분을 돕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뭐 검사층 왜 했으면 좋은 일 하다 그랬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해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보면은 아니 좋은 사람 돕는데 음주운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 이분도 간단치 않은 뭔가 이력들이 있는 분인가 싶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요. 해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해명이 안 되니까 좋은 분을 돕다가 음주운전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쪽에도 그렇고 연예계 쪽에도 그렇고 신인들이 예. 확 올라오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뭐 예. 이슈를 받으면. 그렇죠. 정원호 구청장도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확 올라오면서 네.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니까 네. 그 검증이 6월 3일까지는 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좀 조정될 거다. 음. 아 진짜 저는 제가 아는 호남 분들한테도 반농담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호남에서 5.18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있으면 그 안경이 날아가도록 패고 이랬나요? 이렇게 그렇진 않은데 막 이렇게 그냥 뭐 시비야 붙을 수 있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그 그 정도는 출동한 아니다. 이게 보면 삼중 추돌이거든요. 보면은 그 먼저 그 같이 앉아 있던 그 상대당 보좌진을 패고 그 다음에 그 말리던 시민을 패고 그 다음에 그 출동한 경찰을 팼다가 그 이제 거기 기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5.18을 얘기했는데 경찰은 왜 그럼 때린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많이 흥분하셨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은 왜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당시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분이랑 어떤 가치 있는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 정원호 구청장이 어떤 행동에 개입했고 어떤 거에 개입 안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또 그분이 해명할 일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더 그분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직 해명이 덜 됐군요. 근데 기사만 봤을 때는 그 셋을 연달아 이렇게 뭐 폭력 시비가 붙은 걸로 돼 있으니까 경찰은 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증명해 내시겠죠. 그렇죠.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하실지. 네. 그럼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까? 지금은 보면은 모름 없음이 많은 상태일 거예요. 네. 예. 아마 오세훈 시장 인지도 높은 상태지만은 최근에 1년에 그 국민의힘의 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팀 반칙으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네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랑 관계가 좋으시잖아요. 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좀 도와줄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게 제가 또 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고 네. 우리 당이 잘 되는 건 또 오세훈 시장이 잘 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잘 되는 걸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해야죠. 아직까지 연대 없다. 그것도 아직까지 확고한 의지입니까? 아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은. 예. 연대 없다. 예.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손을 내밀거나 이제 사과도 하고 저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좀 추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세훈 시장님이 네. 개혁신당 입당하시는 건데. 불가능하겠군요. 연대는 없다라고 예. 봐야 되는군요. 부산시장은 그럼 김영준 시장이 박형준 시장. 예. 지금 유리한 박형준 겁니까? 시장이 박형준 시장. 박형준 예. 시장이 그런데 부산은 좀 후보 교체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국힘에서 후보 교체요? 예. 그런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저는 우리 개혁신당의 정의한 대변인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장에도 후보 내시잖아요. 네, 김정철 최고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한민병 원장님도 들썩들썩 하시는 것 같던데. 한표 원장님도 나오세요? 본인이 이제 뭐 의지가 있으세요? 여러 의지가 없어요. 여러 조건이 있으셨는데 네. 예, 뭐 이준석도 나가고 천하람도 나가고 하면 나도 나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하시는데 한 원장님도 충분히 저는 네. 서울시장 깜이라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지사 도전합니까? 저는 근데 이 개혁신당이 차려진 다음에 네. 제가 선거 지휘를 할 타이밍을 한 번도 못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당일수록 선거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려 그러면은 선거를 좀 아는 사람이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천하람 대표도 뭐 정치에서 뭐 평론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천하람 대표도 그 처음에 그 순천에서 자기 정치 데뷔하자마자 치러본 맞아요, 그 선거 맞아요. 하나 빼고는 한 번도 선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랑 당 대표 당내에서 했던 그거는 뭐 또 경선이고 다른 개념이고 비례대표가 그냥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졸이다가 그냥 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아주 세밀하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만 선거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비례 출마해라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너 비례 출마하면 나 탈당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역구로 가서 그냥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당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니지하지 못하고 저만 이제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우리 당에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 있게 이번에 역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 네, 이게 머리 없는 정당이 선거 잘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천하람 대표는 이런 선거 경우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천하람 의원은 이게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파르타식으로 뭔가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스파르타식으로 예, 예. 뭐 당내에서 뭔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공직선거도 이제 경험 많이 해봐야 되고. 공직선거도 해야 예, 되고. 이게 냉정히 방송 가서 얘기하는 거랑 그 지상전 아유, 찍는 거 완전 다릅니다. 다르죠. 예. 집에서 상상하는 것과 예. 나가서 현직에서 뛰는 거는 많이 아니 그 두 가지 것도 같은 거면 이미 뭐 장예찬, 김병민 등은 이미 한 5선 했었어야 돼요. 현실에서. 근데 현실 가면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말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게. 정치를 너무 잘 알고 똑똑하고 음. 그리고 또 인지도도 있고 한 분들 뭐 김근식 이런 사람은 뭐 5선 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똑똑하고 잘하고 이런 거와 다르게 지상전은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준석 대표랑 이런저런 이야기 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예. 하나만 예. 지금 이제 30분이 넘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개혁신당 아니면 본인의 네. 새해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올해는 네, 예.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우리 또 구독자, 청취자 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개혁신당 끝없이 후원해주고 응원해주신 우리 당원들께 작은 승전보 그리고 즐거운 그런 어떤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하고 지방선거 많은 당원들이 또 당선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좀 자주 좀 예. 봬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네. 제가 방송하고 나면 그래도 구독자에서 좀 올라야지 제가 면이 서는데. 좀 동접자도 뭐 많이 들어오셨고.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이미 저희 개혁신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다 등록하셨겠지만은 네. 아직 안 하신 분 있다면 좀 등록 좀 하고. 지금 한 5만 5천 됐나요 지금? 그렇죠. 5만 5천 됐습니다. 나중에 한 네. 10만 될 때 한 번 또 나올까요? 10만 될 때 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럴까요?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예. 한라산 등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다음에 바랍니다. 10만 되기 전까지 많이 유튜브 링크 공유해 주시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10만을 빨리 만들어야 빨리 뵐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홍남님 만원, 이상천님 3만원, 이지훈님 5만원, 김은민님 2만원, 그레이스님 만원, 드름에서님 10만원, 윤효숙님 3만원, 백경님 만원, 김재선님 5만원, 조은희님 2만원, 슈퍼챗 리카7609님 만원 후원해주셨고요. 핏21 바이올렛님 5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리카7609님 역시 또 만원 후원해주셨고 감기 비염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또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 소개 못해드린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저도 좀 궁금한 점도 많고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닭간다 플러스 여기서 마치고요. 원래 제가 이제 매주 수목 진행을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가족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1월 한 달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요. 2월 달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새해에 2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